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젊은 층 내 집 마련 40년 동안 초장기 대출이 나온다고 그러죠. 물론 뭐 계획 중에 있다는데 올 하반기쯤에는 시도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면요, 40년 뒤에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러한 대출 상품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 부동산 시장에 이런 시그널을 던지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도 저금리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집값 상승 예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요, 금융위원회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 계획이 나왔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금융, 새로운 도약 계기를 창출하는 금융, 국민과 함께하는 금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은 이렇게 네 가지 미션이 있고요. 추진 전략으로 본다면 첫 번째,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및 리스크 관리. 두 번째,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세 번째, 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 금융 확산. 네 번째, 금융 소비자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인데요. 이 중에서 네 번째가 중요하죠. 금융 소비자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인데,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청년의 주거 금융 비용 절감 및 목돈 마련을 위한 금융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본다면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공급하고 보증료 인하 및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 상한 전세 대출을 활성화시키고요. 두 번째,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춘 초장기 정책 모기지를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상한을 보아가며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청년층 내 집 마련 40년 초장기 정책 모기지 2021년 하반기 시범 도입이란 거예요. 즉 청년들에게 현재의 소득에서 미래의 소득까지 가산하여 저금리로 40년 동안 아파트를 살 돈을 빌려주겠다. 그러니 조금의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사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제도죠. 그냥 뭐 물로 보면 물 같고 산으로 보면 산 같죠. 그래요. 근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엄청난 비밀들이 요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정책을 구상하시는 분들이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죠. 20대, 30대까지 연끌, 집 사기에 동참했죠. 따라서 20대, 30대 중에 연끌을 하지 못하신 분들, 또한 집을 사지 못하신 분들,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보면 낙담이죠. 낙심이죠.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거 아닐까요? 이러니 정부 정책에 대한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또한 부동산 급등에 대한 분노도 일어나고 소득 양극화에 따른 분노까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에 정부는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꺼내놓게 된 거죠. 물론 이러한 정책 수립권자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을 좀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좀 이상해요. 이상해도 좀 많이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부동산 상승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세금을 강화하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 뭐 중과세 하죠.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하지 않습니까? 공시가격을 올려서 보유세도 올리지 않습니까? 취득세도 지금 강화됐지 않습니까? 또한 대출, 얼마나 대출 규제를 심하게 하고 있나요? 그렇지가 않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 상승에는 정부가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세금을 완화시켜줘요. 취득세를 완화시켜주고 양도소득세를 또 완화시켜줘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완화시켜줍니다. 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세금을 낮출 테니까 제발 부동산 사세요라고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출도 풀어주지 않습니까? 주택담보대출도 그냥 높여주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상승기에는 규제라고, 부동산 하락기에는 뭐 한다? 풀어주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상황은 분명히 부동산 상승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또 급등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청년층을 위한 대출 상품, 그것도요, 40년 초저금리,
초장기 대출 상품을 만든다는 게 이게 좀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아니 왜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이런 정책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물론 취약계층, 젊은 층들을 위한 기회균 등 당연히 좋은 말이죠. 하지만 취약계층 젊은이들이 무슨 돈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 40년 동안 70만 원씩 월세 내듯이 내라는 뜻이죠. 그런데요, 현재 아르바이트로 내가 한 달 100만 원을 버는데 한 달 원금과 이자를 해서 70만 원 또는 80만 원대로 어떻게 납부를 하겠냐는 거예요. 설령 이 금액을 납부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면 처음 아파트에 들어갈 계약금, 계약금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억 원짜리다. 30%의 자금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9천만 원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취약계층, 청년층에서 이 9천만 원 돈은 어떻게 마련이 될까요? 그리고 소득이 별로 없을 경우에는 미래 예상 소득을 추가로 고려하겠다라고 하지만은 비정규직인데 언제 회사를 그만둬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은행에서 오케이, 미래 예상 소득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하면서 대출해 줄까요? 아르바이트생에게 은행에서 청년이죠? 현재 아르바이트 하고 있죠? 그러면 충분히 미래 예상 소득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출해 줄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기엔. 아니, 지금 은행 돈 빌리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여기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죠? 청년층에는 더 융통성 있게 고려를 해 주겠다고 하지만, 결국 직장이 번듯한 대기업이나 최소한 중소기업을 하더라도 정규직에 다니는 청년들에게만 이런 혜택이 부여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러한 청년들이 취약계층의 청년들일까요? 또한 이런 제도가 나오면 가장 먼저 돈 가진 자들이 직장 다니는 아들, 딸들 또 세대 분리해가지고 일가구 무주택 청년촌으로 만들어서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좋은 곳에 초장기 40년 대출 얘네들이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러한 의미로 볼 때 가진 자와 대기업 다니는 청년층 내 집 마련이 앞당겨지는 것 같고요. 없는 자 비정규직 청년층에게는 내 집 마련이 더 멀어지는 거 아닐까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이 더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거죠. 여기에 청년층이 40년 동안 직장 다닌다는 보장. 아니, 40년 동안 직장 다니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40년 동안 빚을 갚는다. 그렇잖아요. 그럼 70대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의도는 좋지만 막상 이러한 정책이 실행이 되면 그 결과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일단 이런 초저금리의 초장기 상품을 판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앞으로도 초저금리 시대가 될 것이라는 신호이고요. 앞으로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신호이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논리의 비약일 수도 있다고 봐요.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죠. 특히 금융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데 그 어떤 은행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돈을 빌려줄까요? 또한 그 어떤 정부가 집값 하락을 예측하면서 이런 상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나요? 제가 한 가지 더 무서운 얘기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예전이죠. 2015년 1월 달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1%대의 대출이자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이라는 게 우리 은행에 통해서 요게 상품이 팔릴 뻔했어요. 이런 상품이 나올 뻔했죠. 그렇다면 수익 공유 모기지 상품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무주택자들에게 대출이자를 1.16%, 물론 2014년 12월 기준이고요. 대출이자를 1.16%로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금 이자만 해도 2.5%인데 예금 이자보다 낮은 대출 이자를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집값의 70%대의 대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만기는 20년, 30년. 더 무서운 얘기는 취득 후 8년이 지난 후에는 아파트의 매도 시 은행과 소유자가 아파트 시세, 이익, 차이가 난 부분을 대출금 비율과 70%와 투자금 비율, 개인이 소유자가 투자한 30%요 비율로 해가지고 7대3으로 나눠 가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상품이 나오려고, 이런 상품이 나온다고 언론에 뿌렸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 상품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금융기관에서, 은행에서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같이 당신이 가진 돈 30%와 은행이 담보로 빌려주는 돈 70%를 해가지고 우리 같이 뭐 하자? 아파트 사자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사가지고 8년 지난 뒤에는 이익금이 생기면 7대 3으로 나눠 가지자는 거잖아요. 아니,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왜 이걸 만들었을까요? 아니, 8년 뒤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면 이런 거 예상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예상도 못하죠. 결국 금융기관에서도 지금은, 즉 2015년도 부동산 경기 서울 쪽은 약간 안 좋았죠. 안 좋지만 앞으로는 뭐 한다? 오른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6년이 지났어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지금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돼 있나요? 그렇죠.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물론 이러한 상품이 나온다고 했을 때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았죠. 최종적으로는 우려은행에서 판매가 금지됐는데요. 이러한 상품이 나온다는 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뭐를? 부동산의 본질을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요, 첫째, 정부와 은행은 손해볼 짓은 안 한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 특히 은행이 손해볼 짓을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은행은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만약 청년층에 40년 초장기 대출이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정부와 금융기관은 아파트 가격 떨어지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2015년도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 요 상품의 핵심을 보라는 얘기예요. 본질을. 결국 젊은 층 내 집 마련 40년 초장기 대출은 집값 상승 가능성, 이러한 가능성이 아직도 여전하다라는 거,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게 나갈 때와 들어갈 때를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다고 즉흥적으로 훅 하고 정책을 내놓고, 저런다고 그냥 즉흥적으로 훅 하고 정책을 던지기만 하고, 그리고 수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동산 시장이 더욱더 혼란스러운 거 아닌가요? 물론 의도는 좋아요. 의도는 좋은데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는 그 결과를 예측해 본다면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